19세기 말 세계 지도를 펼쳐보면 놀라운 광경이 펼쳐집니다. 아시아와 아프리카의 거의 모든 땅이 유럽의 색깔로 물들어 있었어요. 영국의 붉은색, 프랑스의 파란색, 네덜란드의 주황색이 대륙을 뒤덮었죠. 하지만 동남아시아 한가운데 영국과 프랑스 식민지로 완전히 둘러싸인 채로 하얀색으로 남아있는 나라가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시암, 오늘날의 태국이었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영국은 버마와 말레이시아를 점령했고 프랑스는 인도차이나를 삼켰습니다. 네덜란드는 인도네시아를 지배했죠. 그 사이에 끼인 시암에게는 식민화를 피할 희망이 전혀 없어 보였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어떤 유럽 세력도 시암을 식민지로 만들지 않았습니다. 오늘은 동남아시아에서 유일하게 독립을 유지한 나라 태국이 어떻게 이 기적을 만들어냈는지 그 비밀을 알아보겠습니다. 시암이 식민화를 피할 수 있었던 이유는 여러 가지가 복합적으로 작용했습니다. 첫 번째는 지리적 운이었어요. 영국과 프랑스는 자신들의 식민지 사이에 완충 영토가 있다는 점에 오히려 안도했습니다. 영국은 말레이시아와 버마를 소유하고 있었고요. 프랑스는 인도차이나를 점령했죠. 두 유럽 강대국은 시암의 땅만으로 분리되어 있다는 걸 깨달았어요. 이 완충 지대가 없으면 양측 모두 잠재적인 국경 분쟁을 우려해야 했습니다. 따라서 왕국을 스스로 차지하는 것을 주저했어요. 네덜란드도 인도네시아를 식민지로 만들면서 이 지역에 진출했지만 이 완충 국가가 그들에게 반드시 필요한 건 아니었습니다. 인도네시아가 다른 식민지들과 직접 국경을 맞대고 있지 않았으니까요. 그렇지만 이 지역에서 유지되는 일반적인 평화 상태는 여전히 네덜란드에게도 이익이었어요. 이것이 시암이 처음부터 식민화되지 않은 채로 남아있을 즉각적인 이유였죠. 하지만 지리적 운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시암의 왕들, 특히 출라롱꼬는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깨달았어요. 식민화를 피하려면 정치 체제를 더 유럽화된 버전으로 변화시켜야 한다는 점이었죠. 이것은 대규모 국가 건설 프로젝트가 되었고요. 오늘날 태국의 근대화로 이어졌습니다. 이 프로젝트의 중요한 측면은 지도 제작이었어요. 시암 사람들은 유럽인들이 지식, 특히 지형학적 지식에 많은 강조를 둔다는 걸 인식했습니다. 유럽인들은 지도를 사용해서 자신들이 통치하는 영토를 정의했죠. 그리고 국경이 불명확하게 정의되어 있을 때 이것을 기회로 활용해서 땅을 차지했어요. 권력의 집중화도 중요했습니다. 시암의 전통적인 만달라 체제에서는 권력이 잘 정의되지 않았어요. 지역 통치자들이 여러 지역에서 높은 수준의 자치권을 유지했고요. 이것이 왕국 전체의 문제가 될 수 있었죠. 이 문제가 인식된 후 상비 전문 군대가 도입되었습니다. 이는 왕국의 단합을 보여주었고 왕에게 지역 통치자들을 통제할 더 많은 권력을 주었어요. 권력의 집중화는 서구 식민화에 맞서는데 유익한 이점이 되었습니다. 또 다른 중요한 요인은 시암 사회의 유럽화였어요. 왕실 가족이 서양 것들을 감탄하는 유행을 만들었죠. 자동차와 다른 유럽 물건들이 수입되었습니다. 출라롱꼬는 서양 옷을 입고 사진 찍히는 걸 즐겼고요. 아들들을 유럽으로 보내 교육받게 했어요. 하지만 시암의 독립이 항상 안전했던 건 아닙니다. 1893년 시암이 완충지대로 존재한다는 사실에 반대되는 위기가 발생했어요. 프랑스와 시암 사이에 전쟁이 발발한 겁니다. 팡남 사건으로 알려진 이 갈등은 긴장의 정점이었습니다. 이전에 프랑스와 시암은 합의에 도달했었어요. 프랑스가 팡남섬까지 자유롭게 통과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이었죠. 프랑스는 이미 방콕의 프랑스 대사관에 포함 한 척을 정박시켜 놓은 상태였어요. 프랑스는 두 번째 포함인 인카비를 차오프라야 강을 거슬러 올라가 첫 번째 배와 만나도록 보내고 싶어 했습니다. 어떤 이유에서인지 시암 측은 이번에는 프랑스에게 더 이상 자유통행을 허가하고 싶지 않다고 결정했고요. 대신 프랑스가 여정을 계속하는 것을 금지했습니다. 다음에 무엇을 해야 할지 확신하지 못한 프랑스 지휘관 보리 대위는 파리로부터 추가 지시를 기다리려 했지만 그런 메시지는 오지 않았어요. 프랑스 영사
오기스트 파비는 적절한 조언을 받을 때까지 일시적으로 코시창의 배를 정박시키자고 제안했습니다. 그는 보리에게 시암 측이 준 경고를 알렸고요. 이것이 여정을 멈추고 어떤 갈등도 피하기에 충분하기를 바랐어요. 반대로 보리는 다른 것에 더 집중하고 있었습니다. 항해의 다음 구간이 밀물을 필요로 했기 때문이에요. 보리는 시암 측이 원하는 것과 상관없이 서둘러 자기 길을 가고 싶어 했습니다. 그래서 에드가 위망소장의 지지를 얻어 보리는 앞으로 나아가고 파비의 조언을 무시하기로 선택했어요. 이것은 당연히 시암 측을 긴장시켰죠. 10월 13일 밤이 시작되면서 프랑스는 밀물을 따라 팡남서로 향한 경로를 계속 나아갔습니다. 프랑스는 시암 측이 이미 그들의 진입을 준비하고 전투 위치에서 기다리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어요. 처음에 시암 측은 다가오는 프랑스 배들을 볼 수 없었습니다. 폭우와 낮은 구름 때문이었어요. 그날 밤 비가 그치고 나서야 시암 측이 등대를 지나가는 배들을 발견할 수 있었죠. 지금으로서는 아무런 조치도 취해지지 않았습니다. 프랑스 배들이 시암의 대포 사정거리에 있지 않았고요. 프랑스 측은 명백히 시암을 먼저 공격할 의도가 없었어요. 하지만 격차가 좁혀지자 시암 측은 프랑스가 경고에 주의를 기울일지 보기 위해 공포탄 2발을 쏘았습니다. 아무런 반응이 없었고 배들은 여전히 앞으로 움직이고 있었죠. 그래서 시암 측은 이번에는 물속으로 진짜 경고 사격을 했어요. 여전히 프랑스는 무시했습니다. 이제 시암 측은 포함들이 사격을 개시하도록 촉발하기 위해 한 발 더 실탄을 발사했어요. 프랑스가 자신들의 포탄으로 응사하며 교전했고요. 이것이 시암 방어자들을 혼란의 물결로 휩쓸게 만들었습니다. 요새와 포함 모두 새로 도착한 덴마크인들이 지휘하고 있었는데 그들은 시암어를 한마디도 할 줄 몰랐거든요. 시암 측이 빠르게 반격하는 능력이 크게 방해받았어요. 한 목격자에 따르면 시암배의 덴마크 함장들은 함교와 대포 사이를 앞뒤로 뛰어다녀야 했고 직접 발사해야 했다고 합니다. 요새에서의 상황도 거의 다르지 않았어요. 아마도 시암 측의 조직 부족과 노력 미흡 때문이었을 겁니다. 프랑스는 곧 대부분 피해 없이 통과해서 팡남에 도달할 수 있었습니다. 이 전체 조우는 프랑스를 화나게 만들었죠. 특히 이것이 양측이 맺은 이전 합의를 위반한 것이었다는 사실을 고려하면요. 프랑스가 내린 초기 처벌은 강이 봉쇄를 확립하는 것이었습니다. 프랑스 배들이 집으로 돌아가기 위해 출발한 후였죠. 이것은 불행하게도 영국의 무역에도 상당히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어요. 이것이 영국인들로 하여금 협상을 위해 양측에 압력을 가하도록 만들었습니다. 사실 이것이 프랑스와 시암이 정치적 분쟁으로 충돌한 첫 번째가 아니었어요. 영국과 프랑스가 도착한 이후로 시암에 점점 더 많은 압력이 가해졌고요. 일부 영토를 잃기 시작했습니다. 그 전해 초에 긴장이 고조되기 시작했었어요. 프랑스령 인도차이나의 총독이 오기스트 파비를 보내 라오스를 프랑스 권한 아래 두려고 한 이후였죠. 3명의 프랑스 상인이 2명의 다른 시암 총독들에게 추방당한 것 같은 다른 사건들도 프랑스 내에서 반시암 정서를 촉발시켰습니다. 이것은 끓어오르는 마찰만 장려했을 뿐이에요. 이것이 나중에 파비로 하여금 시암에게 메콩강 동쪽에 있는 모든 군사 기지를 대피시키라고 요구하도록 만들었어요. 그가 주장하기를 이 지역은 진정으로 베트남에 속한다는 거였습니다. 이 압박의 일환으로 파비는 방콕에 정박할 첫 번째 프랑스 포함을 보냈어요. 그 전인 4월에는 프랑스가 군사력을 분쟁 지역에 보내 통제권을 장악했죠. 결국 시암은 라오스를 프랑스에게 넘기기로 동의했습니다. 이것은 프랑스령 라오스와 영국 손에 있던 상부 미얀마 사이에 명확한 국경을 확립하기 위해 프랑스와 영국 사이에 새로운 조약을 필요로 했어요. 양측 모두에게 이 국경들을 정의하는 것뿐만 아니라 시암 왕국과의 평화가 유지될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했습니다. 완충된 영토가 영국과 프랑스 식민지들에게 이상적이라는 점은 여전히 사실이었죠. 양측 모두 주변 지역 내에서 자신들만의 문제를 충분히 다루고 있었고요. 서로 전쟁의 위험을 감수하고 싶어 하지 않았어요. 이 위기 이후 시암은 생존 전략을 더욱 강화했습니다.
광범위한 경제적, 군사적, 행정적 개혁을 통과시키기 시작했어요. 이것은 시암의 새로운 중앙 집권화 과정을 만들었고 서구를 크게 기쁘게 했습니다. 영국과 프랑스가 중립적 입장을 되풀이하고 시암의 영토를 점령하거나 식민화하거나 다른 어떤 방식으로든 장악할 계획이 없다고 주장하도록 이끌었죠. 1910년까지 현대 태국의 국경을 확립한 일련의 갱신된 조약들이 체결되었습니다. 같은 해 출라롱콘 왕이 사망했고 그의 아들인 라마 6세가 계승했어요. 라마 6세는 영국 샌드허스트 왕립 군사학교와 옥스퍼드 대학교에서 교육받았습니다. 이것이 지도부의 서구화에 더욱 기여했죠. 새로운 교육 시스템과 학교들이 개설되었어요. 그레고리력이 채택되었고요. 심지어 사회적 변화들도 서구와 더 잘 맞추기 위해 장려되었습니다. 젊은 군 장교들이 더 서구화된 제도를 위해 왕을 전복시키려 시도한 짧은 실패한 궁정 반란이 있었던 후였죠. 제1차 세계대전이 발발하자 시암은 중요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서구와의 평화를 유지하기 위해 독일과 오스트리아 헝가리에 선전포고를 한 거예요. 전쟁에서의 역할은 결국 베르사유 평화회의에서 자리를 얻게 해주었습니다. 세계 무대에서의 이 새로운 수준의 관련성은 시암을 과거에 직면했던 잠재적 위험으로부터 크게 보호해 주었어요. 서구 식민화로부터 말이죠. 시암이 이제 입헌군 주제로 나아가고 결국 1939년에 태국이 되면서 서구 침략의 위협은 본질적으로 사라졌습니다. 지리, 외교, 그리고 적응의 조합이 기적을 만들어냈어요. 영국과 프랑스 사이에 끼인 작은 왕국은 완충지대라는 지리적 운을 최대한 활용했습니다.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았어요. 시암의 왕들은 영리하게도 유럽인들이 원하는 것을 주었습니다. 근대화된 정부, 명확한 국경, 중앙 집권화된 권력 구조를요. 동시에 유럽의 문화와 가치를 적극적으로 받아들이는 모습을 보였어요. 이 전략은 완벽하게 작동했습니다. 영국과 프랑스는 시암이 자유롭고 독립적인 채로 남아있는 것이 모두에게 최선이라는 걸 깨달았어요. 양쪽에 유럽 강대국이 위치한 덕분에, 그리고 시암 왕들의 현명한 정책 덕분에 태국은 동남아시아에서 유일하게 식민화를 피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오늘날 태국이 독립국가로 서 있는 이유죠. 굴복하지 않고 적응하며 살아남은 나라의 이야기입니다.